왜 이혼했는지 궁금하신가요? 남편과 저의 사랑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눈을 마주쳤던 순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나보다 2살 많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가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고 우리는 빠르게 서로에게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사소한 일에도 함께 웃었고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었고 저는 그가 저를 항상 배려하고 아껴주는 것에 감동을 받았죠. 남편은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퇴근길에 길가에서 팔던 작은 장미 한 송이를 사와서 저에게 건넸습니다. 내 생각이 낯설하며 웃는 그의 얼굴을 보며 저는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죠. 우리는 주말마다 같이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데이트를 즐겼고 때로는 아무 계획 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공원의 작은 산책로에서부터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특별한 저녁까지 어떤 장소에서든 우리의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남편은 늘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천천히 모아도 돼. 우리는 같이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 그는 현실적인 문제에도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그 덕분에 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와의 삶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항상 서로를 생각하며 아껴주었고 그 작은 사랑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재산이었어요. 결혼과 첫 아이의 탄생,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남편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였지만 그 순간은 우리 둘만의 특별한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그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저는 그가 저와 함께할 미래를 꿈꾸게 해준 사람이었죠. 우리는 결혼을 하고 작은 신혼집을 마련해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여전히 연애 시절의 설렘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출근 전에 아침 인사를 하고 나갔고 퇴근할 때마다 작은 꽃 한 송이나 선물을 사오곤 했습니다. 저도 남편을 위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며 그가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렸죠. 우리 집은 크지 않았지만 매일 함께하는 일상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에 우리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어요. 남편은 우리 아이가 세상에 오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좋은 아빠가 될게.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남편은 아기의 방을 준비하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고르며 설레는 나날을 보냈고 출산 전까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아이가 태어난 날 남편은 눈물을 보이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는 이 작은 생명에 우리에게 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라고 말하며 감격스러워했죠. 아이를 바라보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남편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가 될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만큼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없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이를 돌보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갔고 남편은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
직장에서도 큰 책임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되었고, 우리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매일매일이 축복이라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점차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유지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우리 부부에게도 점점 다가왔고,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남편이 조금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에게 지방 발령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면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우리가 주중에는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그 선택이 두려웠습니다. 결혼 후 줄곧 함께 지내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주말에만 만나는 주말 부부 생활이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필요와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남편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었죠. 남편은 저에게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것뿐이야.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조금만 참으면 되라고 말하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리하여 남편은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주중에는 지방에서 일하고 주말에만 집에 오는 생활은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만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고, 저는 남편이 돌아올 때를 손꼽아 기다렸죠. 아이도 아빠를 기다리며 설레는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저는 그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의 피로를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주말마다 우리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집에 와서는 아이와 놀아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얼굴에는 점점 피곤함이 쌓여갔습니다. 주중에는 지방에서 혼자 생활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고, 주말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는 것이 힘들어 보였죠. 남편은 주말마다 점점 더 지친 얼굴을 보이며 피곤하다며 집에서 쉬기만 하려 했습니다. 남편이 고생한다는 생각에 찾아갔더니 남편이 지방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피곤한 얼굴과 대화할 여유조차 없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집에 오면 우리는 짧게 대화를 나누고 나서 남편은 피곤하다며 곧장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남편이 저에게서 멀어져 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지방에서 혼자 지내는 게 너무 힘든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고민이라도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이 머무는 지방으로 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저와 제대로 대화하지 못하고 피곤해하는 그를 보며 제가 직접 가서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프라이즈로 그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가 힘들어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고 제가 옆에서 위로해주면 다시 우리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아침 일찍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싸서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그의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면 깜짝 놀라며 기뻐할 것이라는 상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그가 말하지 못했던 고민이 있다면 들어주고 싶었어요.
남편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알아내고 싶었고 그를 다시 웃게 만들 자신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머무는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문을 두드리기 직전까지도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충격적인 광경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두 집 살림을 하는 모습을 목격. 문이 열리자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저는 그가 반갑게 맞이할 줄 알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곳에서 여성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낯선 여성용 컵, 화장대에 가지런히 놓인 화장품들, 그리고 옷장 속에 걸려있는 여성복들,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피곤해하던 이유, 대화를 피하던 이유, 저와의 시간을 멀리했던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방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살며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그의 변명은 더 이상 제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저는 그가 어떤 말을 하든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죠.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나한테 숨긴 게 이거였어.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 모든 시간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느껴졌고 남편의 배신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목격한 이후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죠. 그날 저는 남편의 집을 나와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주말 부부 생활을 하면서 점점 소원해졌다는 건 느끼고 있었지만 그게 다른 여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며칠 동안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남편은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고 듣는다고 해서 내가 달라질 것도 아니었어요. 나는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며칠 뒤 나는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날 나는 그와 마주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나는 너를 믿었고 그 믿음을 저버린 건 너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겼어. 남편은 눈을 떨구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너와 아이를 위해 다시 노력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지만 그 눈물이 나에게는 더 이상 어떤 감동도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그를 믿지 않았고 그의 말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배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오랫동안 나에게 숨겨왔던 이중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다시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사랑이 있을 때나 가능한 거야. 나는 이제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나에게 남은 건 배신감뿐이야. 라고 말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내가 더 이상 돌아서지 않을 결심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었고 나는 그를 뒤로 한 채 집을 떠났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이후 나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음 이혼 상담을 받을 때 내 마음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혼이라는 결정은 나에게 매우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더 이상 남편과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설명했고 그가 지방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느꼈던 배신감과 고통을 그대로 말하면서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는 나에게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 분할,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나는 남편에게 더 이상 재산이나 금전적인 요구를 할 생각이 없었지만 아이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이였고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남편과 나는 다시 만나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만남은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대화는 최대한 피하고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남편은 나에게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고 나는 그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아이와 나는 함께 살아야 해. 나는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인 것은 인정하지만 아이는 나와 함께 있어야 해.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양육권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그는 점차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아이를 자신이 양육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의 그런 태도에 더욱 분노했지만 이혼 과정에서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절차는 결국 법정에서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나에게 재산 분할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고 나는 최대한 아이의 양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법정에서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했지만 그때 나는 그가 더 이상 나의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내가 그 집을 찾아갔을 때 목격한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남편이 주말 부부 생활을 핑계로 지방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이 밝혀지자 법원에서도 남편의 잘못을 인정했고 내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이에 대해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고 결국 이혼은 그가 유책 배우자라는 점을 바탕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판결되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내려진 후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와 배신감이 해소된 것 같았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추억, 사랑, 그리고 우리 아이.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한 가정의 일원이 아닌 개별적인 기억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 남편은 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다 망쳐버렸어. 하지만 너와 아이에게 좋은 아빠로 남고 싶어. 그의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우리 사이에 남은 감정은 이미 정리되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했고 그와의 관계는 이제 끝이었습니다. 이혼 후 나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낯설고 힘들었지만 점차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아빠를 그리워했고 나는 그에게 아빠는 멀리 있지만 항상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주말마다 만나러 오겠다고 약속했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나는 아이와 함께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조금씩 남편과의 기억을 잊어갔습니다. 우리 사이의 사랑은 끝났지만 아이를 통해 여전히 우리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후의 삶은 쉽지 않았지만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내가 감당해야 할 상처였지만 그 상처 속에서 나는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나와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